어느 날 젊은 선비 유득공의 집에 이덕무가 찾아왔어요. 그는 여느 때와 달리 들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지요. 자네, 광문자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았나? 아이, 그럼! 워낙 인기가 좋아. 요즘은 책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더군. 훗날 조선의 대표적 실학자로 성장하는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한 편의 소설을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대체 광문자전이 무엇이기에 조선의 젊은 선비들이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광문자전은 또 다른 젊은 선비 박지원이 한문으로 쓴 짧은 소설이었어요. 그의 나이 20대 초반에 발표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남다른 실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거 참 재미있는 걸.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지 뭐야. 어디 그뿐인가?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개성 있게 문장을 쓰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찌감치 박지원의 다음 작품을 기다렸지요. 박지원은 대대로 한양에서 살아온 명문가의 후손이었어요. 비록 집안이 기울어 살림마저 어려웠지만 선비로서 자부심이 가득하고 머리도 매우 총명했지요. 그는 30살 무렵에 초시에 1등으로 합격했어요. 또한 그 사이 양반정과 허생정 같은 한문 소설들을 발표해 광문자전 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었지요. 거칠에만 번지르르 한 양반들을 정말 통쾌하게 조롱한 작품이야. 누가 아니래나? 이 책을 읽는 동안 가슴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박지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벼슬아치보다 서울 같은 낮은 신분의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박지원 역시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깊은 그들과 가깝게 지냈지요. 앞서 이야기한 이덕무와 유득공도 어느새 그와 친구가 됐어요. 양반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으면서 거드름만 피우기 일쑤더군. 친구들의 비판에 박지원도 맞장구를 쳤지요. 정말 큰일일세. 조선이 부강해지려면 실학을 발전시키고 자네들 같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야 할 텐데 말이야. 그러자 한 친구가 박지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울 신분이라 그렇지만 자네는 다르지 않나. 하루빨리 훌륭한 관리가 돼서 이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게. 그 말에 박지원은 크나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쉽게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지요. 당시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잘 나가던 홍구경이라는 벼슬아치가 그를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박지원이 한 행동이 내 비위를 크게 거슬렀으니 그자가 조정에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홍구경은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하루는 박지원의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와 말했어요. 이보게, 잠시 한양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떻겠나. 홍구경이 자네의 가문에 원한을 품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네. 박지원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권력을 쫓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웅다웅하느니 멀리 자연 속으로 들어가 청렴한 삶을 살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는 며칠 뒤 가족들과 함께 황해도 연암골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박지원의 호가 연암이 된 데는 그런 사연이 있었지요. 그 후
박지원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것은 홍구경이 몰락한 정조 4년 무렵이었어요. 어느덧 그의 나이가 40대 초반에 이를 만큼 세월이 흘렀지요. 어느 날 친척형 박명원이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에 청나라 황제의 고희를 축하하는 사신단에 뽑혔다네. 자네도 나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함께 가지 않겠나? 그 말에 박지원은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는 청나라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요. 그 시절 조선에는 청나라에 대한 2가지 시각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북학이라고 해서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청나라의 문화와 산업을 배우자는 것이었지요. 우리도 언제까지나 옛것만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릴 수는 없소. 세상이 달라진 만큼 새로운 학문과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오. 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에는 항상 거센 반대가 뒤따랐어요. 청나라를 배우자고? 아니, 배울 것이 없어서 오랑캐 나라를 본받자는 거요? 청나라는 여진족 누르하치가 중국 대륙에 세운 국가였어요. 그런 이유로 조선의 많은 벼슬아치들은 청나라를 깔보았지요. 게다가 지난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항복의 예로서 청나라 태종에게 309고도를 한 탓에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그것은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치욕스런 행동이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국력을 키워 청나라를 짓밟아야 하오. 한데 원수나 다름없는 나라에 배울 점이 있다니 제정신이오. 그들은 청나라가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오랑캐라고 우습게 여겼던 청나라는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지요. 따라서 청나라를 배우자는 북학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었어요. 박지원도 그 길이 조선을 발전시켜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번에 청나라에 가면 보고 느낄 것이 참 많을 거야. 모든 내용을 기록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어. 며칠 뒤 박지원은 붓과 종이를 잔뜩 챙겨 사신단을 따라갔지요. 사신단은 압록강을 건너고 북경을 거쳐 열하로 향했어요. 당시 열하는 황제가 별궁을 세우면서 북경에 버금가는 청나라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박지원은 열하의 곳곳을 살피며 2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래, 이것이다. 이제 조선도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여 굶주림을 벗어나고 저마다 편리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 박지원은 조선을 떠난 5개월여 동안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일일이 종이에 옮겨 적었지요. 그 후 한양으로 돌아온 박지원은 기행문 열하일기를 썼어요. 그것은 모두 10권 분량으로 청나라 여행에 관련된 이런저런 사실들을 매우 꼼꼼히 기록했지요. 단지 낯선 풍경과 문물을 묘사한 내용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익살스러운 문장도 눈길을 끌었어요. 박지원이라면 그 옛날에 양반전을 지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고 말고. 한데 이번 책은 더 흥미롭더군. 많은 사람들이 열하일기를 보고 큰 감동과 재미를 느꼈어요.
일부 벼슬아치들만 너무 가볍다면서 그 책을 불만스러워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몇 년 후 벼슬길에 올라 어느 고을의 현감으로 있던 박지원에게 편지 한 통이 전해졌어요. 규장각 관리가 보낸 것으로 정조 임금의 말을 전하고 있었지요. 요즘 선비들의 문장은 신기한 것을 쫓아 호기심만 끌려고 한다. 열하일기에도 그런 문제점이 보이므로 잘못을 뉘우침이 옳다. 박지원은 몇 번이나 되풀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깊이 고민했어요. 자신은 좋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쓴 책이었지만 자칫 철없는 선비들이 앞뒤 없이 흉내만 낼 수도 있었지요. 박지원은 당장 붓을 들어 답장을 썼어요. 얼마 뒤 그의 편지를 읽은 정조 임금의 얼굴이 환해졌지요. 나는 일찍이 글 잘 쓰는 그의 재능을 알고 있었소. 다만 염려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성한다니 기특하구려. 그날 이후 정조는 2번 다시 열하일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 박지원은 벼슬자리도 잃지 않았지요. 그는 지방 고을을 다스리며 자신이 청나라에서 배워온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덕분에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흉년도 이겨낼 수 있었지요.